강희제, 옹정제, 걸륭제까지 청나라 최전성기 시절을 강건성세라고 했죠. 하지만 걸륭제의 아들 가경제부터 도광제까지의 치세를 가도중세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쇠자가 바로 쇠락하다 쇠퇴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가경제 때부터 전 세계에서 최강국에 속했던 청나라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쇠자가 붙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가경제가 문제적인 암군이었나 생각해보면 사실 아버지 걸륭제 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청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황제이긴 하죠. 오늘은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을 때 청나라의 황제가 된 가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걸륭제의 15번째 아들이자 늦둥이로 태어났는데요. 가경제가 태어났을 때 걸륭제의 나이는 50세나 되었었기 때문에 황자들 중 유난히 예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황태자가 되지는 않았었죠. 원래 걸륭제는 적장자였던 이황자 영년을 황태자에 책봉했지만 일찍 요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칠황자였던 영종을 황태자로 책봉했지만 영종마저도 고작 3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리면서 걸륭제는 오랜 기간 다시 황태자를 세우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후 오황자이던 영기를 황태자로 세울까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그 역시 일찍 죽어버렸고, 그러다 걸륭제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황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15남 영염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영염은 효심이 깊어 아버지인 걸륭제와 황태후인 효성원왕후에게 늘 문안을 드리는 등 효심 가득한 행동을 하면서 더욱 걸륭제의 점수를 딸 수 있었고, 그렇게 걸륭제는 비로소 1773년 태자밀건법에 따라 비밀리에 영염을 황태자로 책봉했던 것이죠. 태자밀건법이란 황제가 후계자가 될 자식의 이름을 2장 적어 한 장은 건청궁의 현판 뒤에 보관하고 한 장은 내무부에서 보관했는데, 훗날 황제가 죽거나 후계자를 정해야 했을 때 2장을 꺼내보고 이름이 일치하면 그 사람을 후계자로 정했던 제도였습니다. 거기에 걸륭제는 15황자 영염의 이름을 적어둔 것이었죠. 그리고 1789년에는 영염을 화석친왕에 봉했으며 이후 어전회의에 참석해 대신들과 정사를 논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마침내 1795년이 되자 걸륭제는 강희제의 재위기간 61년을 감히 넘지 않기 위해 그해 12월 퇴위를 하고 아들 영염에게 재위를 물려주니 그가 바로 37세의 나이로 청나라 7대 황제에 오른 가경제였죠. 가경제에게는 황자 시절부터 굉장히 싫어하던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바로 니오후루 허션이었습니다. 가경제는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던 탐욕스러운 허션의 모습을 굉장히 혐오스러워했으며 언젠가는 저놈을 제거해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걸륭제가 태상황제로 오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든 황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황제였지만 가경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경제는 허션의 인사권이나 여러 권력들을 빼앗으려 했지만 걸륭제는 허션의 말만 듣고 가경제가 하려던 대부분의 견제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허션은 올라오던 상소문이나 보고서 등을 황제인 가경제가 아닌 걸륭제에게 모두 올렸으며 그렇게 아버지에 의해 반쯤 허수아비 황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수없는 니오후루 허션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으며 그 덕분에 가경제가 즉위한 이후에도 허션은 새 황제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심지어 이미 거의 모든 국사는 허션이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횡포가 더욱 심해졌으며 그럴수록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도탄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799년 음력 1월 4일 걸륭제가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드디어 가경제는 청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었죠. 가경제는 당시 조정의 영수였던 허션에게 걸륭제의 국상을 책임지고 행하라 명했는데, 그렇게 허션이 방심한 틈을 타 그를 파직하고 곧바로 20개의 죄목을 붙여 체포하였으며 걸륭제가 죽은 지 보름 만에 허션은 스스로 목을 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허션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무지막지한 재산을 모조리 몰수했는데 가경제는 이를 전부 자신의 내탕금으로 환수를 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허션이 죽으니 가경제의 배가 부르다라며 이를 비꼬았다고 하죠. 이후 친정을 시작한 가경제는 자주 조회에 나가 대신들과 정사를 의논하는 등 굉장히 의욕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걸륭제 말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진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가경제를 가로막고 있었죠. 이미 청나라 관리들 사이에서 부패는 만연하게 퍼져 있었고 걸륭제 역시 사치와 향락에 스며들어 있었으며 그만큼 지방 관리들에 대한 통제가 소홀해지자 부정부패는 나날이 심해졌죠. 썩은 관리들 중 최고 자리에 있던 허션을 제거했음에도 그 밑에 연결되어 있었던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지 못하였기에 아무런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관리들의 횡포를 참지 못한 농민들은 수탈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옹정제나 걸륭제 초기 때까지만 해도 잘 시행되고 있던 주접을 통한 비밀 정치를 걸륭제 말기쯤부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가경제는 부패를 근절하고 부실해진 황권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 다시 주접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모든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했죠. 그 덕에 조정 대신들의 부정부패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조정의 눈을 피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던 지방 관리들에게까지 가경제의 노력이 뻗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탐관오리들이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자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갔다고 생각해 1796년에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백년교도의 난이죠. 당시까지 살아있던 걸륭제는 처남이었던 복강안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난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부정부패의 악영향은 이미 군대에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란군에 의해 패퇴를 하기도 하는 등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싸워온 결과 1804년 8월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백년교도의 난을 진압할 수 있었죠. 또한 백년교도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 차별과 무시를 당해오던 묘종 역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 반란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는데 당시 운남성의 기후도 맞지 않고 지세 역시 험준하다 보니 진압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군대를 파견했던 결과 1806년에 결국에는 묘족의 난도 진압할 수 있었죠. 9년에 걸친 백년교도의 난과 10년에 걸친 묘족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무려 2억량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이미 점점 악화되어 가던 재정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청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각지에서는 크고 작은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죠. 심지어 자금성이 털릴 뻔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백년교의 일파였던 천리교의 두령 임청과 이문성이 은밀히 궁궐에까지 손을 뻗쳐 환관들을 포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13년 7월 가경제가 사냥을 하러 자금성을 비웠을 때 자금성을 탈취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렇게 거사 당일이 되자 포섭되어 있던 환관들이 자금성의 동화문과 서화문을 몰래 열어주었고, 별일 없이 자금성 내로 들어올 수 있었던 약 200여 명의 천리교도들은 내전이던 양심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황궁을 지키던 이왕자 몇 명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금군과 금이위를 집결시킨 뒤 침입한 천리교도들을 모두 진압해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가경제는 깜짝 놀라 곧바로 환궁했으며 자금성을 지켜낸 면령을 지친왕으로 책봉했습니다. 또한 천리교의 두령 임청과 그 부하들은 모두 능지형과 참수형에 처해졌죠. 문제는 여러 난을 평정하고 나서 백성들을 달랠 수 있는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 가경제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은 여전히 가득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청나라 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데는 반란이나 걸륭제의 사치, 관리들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있었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된 그것은 바로 청나라의 인구가 급증한 것이었는데요. 강건성세 기간 동안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고 유럽과의 무역으로 인해 들어온 고구마와 옥수수 등으로 인해 기근이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니 약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청나라의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청나라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정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국고가 비어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경제는 세금을 올려 국고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고 오히려 세금이 인상되자 백성들의 불만만 더욱 커졌죠. 그리고 또 다른 엄청난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청나라와 영국과 교역이 시작된 이후 영국은 심각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죠. 자신들이 가져온 면직물이나 공업품은 청나라에서 전혀 인기가 없었던 반면 청나라의 비단이나 도자기, 차 같은 것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유럽의 막대한 양의 은이 청나라로 유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은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몰래 청나라에 들여와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만연 적자에 시달리던 영국의 무역이 아편 덕분에 흑자로 전환되었고 청나라는 심각한 수준으로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가경제는 아편금 지령을 내렸지만 이미 지방관리들은 영국 상인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받으면서 아편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청나라에는 아편 중독자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청나라에 있던 은이 썰물 빠져나가듯 유럽으로 빠져나갔고 백성들에게까지 뻗어나간 아편의 중독성은 결국 아편을 얻기 위해 가족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등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가경제는 여러 번 전국 순행을 돌면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었지만 변하는 건 별로 없었죠. 그러다 1819년 자신의 6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자금성에서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듬해인 1820년부터 몸이 부쩍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경제의 상태는 좋아지지 못하고 1820년 9월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가경제의 유지에 따라 다음 황희는 과거 자금성을 지켜냈던 이왕자, 지친왕 몇 명이 있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청나라 8대 황제 도광제입니다. 가경제를 암군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이 아버지인 걸륭제 때부터 청나라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가경제 스스로가 다른 암군들처럼 나라를 개판내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사를 열심히 돌봤으며 황권을 다시 강화하고 관리들의 부패 근절에도 열정적으로 임했죠. 또한 각지에서 일어나던 난들도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으며 아편이 청나라에 확산되는 것도 막으려고 애썼던 나름대로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근면성실했던 가경제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능력이 쇠퇴해가던 청나라를 안정시키기엔 약간 부족함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말년에 망쳐놓기 시작했던 청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능력이 딸려서 그러지 못했던 가경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세계 최강국이었던 청나라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가경제 이후의 황제들은 본격적으로 서구 열강들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청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럽고 추악한 전쟁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그 전쟁은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이 충격적인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청나라의 황제는 가경제의 아들인 도광제였죠. 오늘은 청나라의 멸망의 길이 더욱 가팔라지기 시작했을 때 청나라의 황제 도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1782년 9월에 태어난 가경제의 두 번째 아들로 이름은 면령이었죠. 면령이 아직 아기였을 때 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둘째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장자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무예 솜씨도 탁월했는데 면령이 10대 때부터 팔기식 궁수를 선보이며 사슴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이자 할아버지였던 걸륭제가 특히나 더욱 예뻐했죠. 또한 당시엔 아편이 청나라로 흘러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아편의 중독성이나 해악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편의 환각 효과는 청나라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워낙 아편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돈 많은 황족이나 귀족들이 아편을 피웠는데 이때 면령 역시 아편을 피웠다고 하죠. 면령이 아편을 멋지게 피우자 이를 지켜보던 신하들과 궁녀들 그리고 아버지 가경제까지도 그를 멋쟁이로 보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황자로서 무난한 삶을 이어오던 중 1813년 7월 면령이 31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유지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백년교도의 난이 진압되고 난 이후 백년교의 분파였던 천리교의 두령 임청과 이문성이 복수를 꿈꾸며 자금성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임청과 이문성은 먼저 많은 뇌물을 써서 자금성 내의 환관들을 포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가경제가 사냥도 하고 더위를 피해 열하로 떠났을 때 약 200여 명의 천리교도들이 미리 포섭해 놓은 환관들이 열어준 문을 통해 자금성으로 침입했던 것이죠. 이때 당시 자금성은 면령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면령은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금군과 금의위를 집결시켰고 우왕좌왕하던 시위와 환관들을 잘 지휘해 별 무리 없이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면령은 손수 권총을 들고 적들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금성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경제는 깜짝 놀라 급하게 돌아와서 상황을 보니 면령이 이미 사태를 모두 수습한 뒤였는데요. 이에 가경제는 면령을 칭찬하며 지친왕으로 책봉하면서 사실상 면령을 자신의 다음 후계자로 점찍게 되죠. 이후 시간이 흘러 1820년 가경제가 세상을 떠나고 뒤를 이어 면령이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도광제입니다. 하지만 도광제가 즉위하기 전부터 청나라는 이미 쇠퇴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시기였죠. 청나라는 오랜 기간의 걸친 평화의 시기를 지나면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만연해졌고 청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느슨해졌으며 점점 퇴폐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1820년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그 외의 여러 지역에서도 끊임없는 반란이 계속되자 재정 악화는 더욱더 심해졌고 국력 또한 약해져만 갔죠. 거기다가 아편의 수입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18세기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전세계 은의 블랙홀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막대한 양의 은이 국고에 쌓여 있었지만 서구 열강들이 청나라의 은을 빼앗아오기 위해 비싼 아편들을 마구 팔았고 이에 청나라의 무지막지한 양의 은이 유럽으로 쭉쭉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편이 비교적 값비싼 물품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청나라 귀족들과 황족들이 주로 피웠지만 나중에는 값싼 아편까지 보급되면서 돈 없는 백성들까지 마구 피워댔으니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채 아편만 피워댔고 아편을 사느라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일가족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등 이미 청나라는 개막장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륭제 말기 때만 하더라도 아편의 수입량이 1천상자에 불과했는데 가경제 시기에는 약 4천상자로 늘어났고 이후 도광제 시기가 되자 3만 상자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죠. 거기다가 당시 청나라와 무역 중인 여러 유럽 국가들이 청나라에서 온갖 사고를 치고 있었는데 서로 간의 싸움을 일으켜 한 나라가 마카오를 점령해버리거나 다른 나라의 상선을 탈취하기도 하는 등 지네끼리 청나라 내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으며 그러자 청나라와의 마찰도 잦았고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잠깐 멍 때린 사이 어느새 이 아편 문제와 서구 열강들에 대한 문제는 도광제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1837년 주성열이란 신하가 아편으로 인해 유출되는 은이 1년에 약 7천만 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자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던 도광제는 전국 각지의 관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내놓을 것을 명령했고 이후 도광제는 아편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도광제는 황자 시절부터 즐기던 아편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청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편을 금지시켰으며, 만약 끊지 못하고 피우다 걸린 황족들은 자기를 박탈한 채 신강으로 유배를 보내는 등 아편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838년 12월 도광제는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했고 광동 지역으로 내려보내 아편 밀수를 막으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1839년 3월에 광저우에 도착한 임칙서는 강력한 아편 단속을 실시하는데 아편 금지령을 어긴 1600여 명을 잡아들였고 약 3만 근의 아편을 몰수해버렸죠. 그리고 영국 상인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아편을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약 1000여 상자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2만여 상자를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편의 양을 알고 있었던 임칙서는 병사들을 동원해 반강제적으로 영국 상인들의 아편 2만 1300여 상자를 빼앗았고 빼앗은 아편들을 모조리 바닷속에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영국 상인들은 굉장히 분노하며 영국 정부에 하소연했고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정부에서는 자국의 상인들 보호를 명목으로 청나라와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중 윌리엄 이워트 글래드스턴이라는 의원은 청나라에는 아편을 금지시킬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더럽고 치욕스러운 전쟁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더라도 대영 제국이 입을 명예의 손실과 비교할 수는 없다 라며 반대했지만 결국 찬반 투표에서 271대 262로 전쟁 찬성이 이겼고 그렇게 1840년 6월 아편 전쟁은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영국이 마약을 청나라에 팔아 막대한 돈을 벌 생각으로 일으킨 추악한 전쟁이었지만 영국은 아편을 팔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상인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되지도 않는 말을 해대며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렇게 영국 해군은 광저우로 군함을 몰고 갔지만 이미 임칙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돌려 다른 곳을 공격한 뒤 텐진 앞바다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러자 도광제는 임칙서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영국의 반발만을 야기했다고 오판해 임칙서를 크게 질책했으며 결국 도광제는 임칙서를 파면한 뒤 베이징으로 소환해버렸죠. 또한 도광제는 영국군을 보고 이미 여러 도시들을 공격하고 온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단순히 하소연하기 위해 단체로 몰려온 것이라는 착각을 했고 기선을 새로운 흠차 대신으로 임명해 영국군을 다독여주자 영국군이 텐진에서 군함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후 영국군은 홍콩의 하량과 자신들이 판매했던 아편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기선은 배상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토 한량은 있을 수 없다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결국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영국군은 중국 남동부 해안가를 침공한 뒤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왔고 그제서야 도광제는 군대를 모아 영국군과 맞섰지만 이미 망해가던 청나라군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강남의 최대 도시 난징이 함락될 위기에 처해지자 청나라에서는 전쟁을 지속할 의지를 상실해버렸는데요. 거기다가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청나라 영토를 빼앗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나라 조정이 느끼는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서유럽 열강들보다 러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결국 1842년 영국과 청나라는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난징 조약으로 홍콩을 영국에게 99년간 할양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며 광저우 이외의 여러 항구들을 개항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편의 수입량은 폭증하게 되면서 난징 조약 이후 청나라의 아편 중독자는 몇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영국이 청나라를 개박살 냈다는 소문을 들은 다른 서구 열강들도 청나라의 개떼처럼 모여들기 시작해 청나라의 각종 이권을 뜯어가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청나라의 혼란은 거듭되었죠. 아편 전쟁 이후에도 아편에 대한 도광제의 강경책은 유지되었는데 차마 서구 열강들을 때려잡지는 못했고 아편을 피우는 청나라 국민들을 제압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실효성이 있지는 않았죠. 당시 청나라의 관료들은 굉장히 무능했으며 서구 열강의 산업혁명이나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8기군까지 부패하다 보니 국방력의 저하가 청나라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된 것입니다. 걸륭제 말기부터 시작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결국 최강대국이었던 청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이후 도광제는 1850년 2월 원명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 넷째 아들 혁저가 한풍제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개월 후인 1850년 12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밀란인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고 말았고 이후 청나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면서 망국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도광제 스스로 매우 청렴하기도 했고 모범을 보여 아편을 끊고 이를 금지시키려고 한 의지도 강했지만 청나라의 체제 자체가 너무 낡았던 탓에 도광제 혼자만의 의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도광제 시기 이후 청나라는 서구 열강들의 샌드백 신세가 되죠. 훗날 한 역사학자는 도광제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좋은 인물이지만 국가를 다스리기엔 역량이 부족했다 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청나라 모든 것을 다 새로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해내기엔 수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에 도광제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 당시 황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나라의 멸망을 막기엔 어려웠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청나라의 본격적인 쇠락기를 맞이한 황제로 평가받는 도광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청나라를 세웠던 인물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그리고 섭정왕 도르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청나라를 다스렸던 황제 한풍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가 황제가 된 이후 온갖 종류의 재앙이란 재앙은 다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후 청나라는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고, 한풍제 이후의 황제들은 죄다 허수아비 황제들이었던 이유로 그는 실질적으로 황제로서 황제의 권력을 행사한 마지막 황제라고 볼 수도 있죠. 한풍제는 도광제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혁저로 형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도광제의 실질적 장남이 한풍제였었죠. 1831년 7월 도광제와 전기비 사이에서 태어난 혁저는 1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효전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전기비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혁저의 친모 효전왕후의 죽음에는 독특한 야사가 전해지는데요. 혁저가 황자 시절 동생 혁흔이 굉장히 명석하고 총명함을 드러내자 아들의 후계자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한 효전왕후가 혁흔이 먹을 생선 요리에 독을 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생선 요리를 고양이가 훔쳐먹었는데 고양이가 거품을 물고 죽어버리자 이후 모든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고, 효전왕후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야사입니다. 어쨌든 혁저는 동생 혁흔의 친모 정기비의 손에 자라게 되었는데 그는 정기비를 친어머니 대하듯 효도를 다했으며 그녀의 아들인 혁흔을 친동생처럼 여겼죠. 하지만 당시 청나라는 적자상속보다는 능력으로 다음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혁저와 혁흔은 다음 황제 지위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광제는 효전왕후에 대한 그리움이 컸기도 했고 적장자였기 때문에 혁저를 많이 총애했던 반면 혁흔은 굉장히 총명하고 문무 모두 능했으며 훌륭한 재능도 많았기 때문에 그 역시 굉장히 총애했죠. 혁흔이 뛰어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혁저의 무능함은 더 부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혁저가 다음 황제가 되는데요. 그가 어떻게 후계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혁저의 스승이던 두수전에 대한 걸 기록한 청사고 두수전전에 기록되어 있죠. 도광제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야 할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두수전은 혁저에게 황제께서 국사에 대해 물으면 그것에 대해 답하지 말고 눈물만 흘리십시오. 그러다 왜 울기만 하냐고 물으면 국사보다 아바마마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바로 혁흔에 비해 능력치가 뒤떨어지는 혁저이니 감정에 호소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광제는 두 아들 혁저와 혁흔을 불러 국사에 관해 물었죠. 그러자 평소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고 박학다식하던 혁흔은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했지만 혁저는 펑펑 울면서 아바마마의 병세가 이렇게 악화되신 건 다 자식인 저희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혁저의 이 연기는 죽을 때가 다 된 도광제의 마음을 흔들었고 혁저를 일컬어 천하의 효자라고 칭찬하며 모든 대소신료들을 불러 자신의 후계자는 혁저라고 발표했죠. 그렇게 그는 한풍제가 되었고 혁흔은 공친왕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때 혁흔이 황제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된 이후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한 궁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었죠. 뛰어난 미모와 꾀꼬리 같은 노랫소리에 이끌린 한풍제는 그 궁녀에게 승은을 내리게 되고 이후 그 궁녀는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까지 낳아버리면서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 후궁이 훗날 청나라를 멸망까지 이끈 중국 3대 악녀 중 한 명인 서태후가 되죠. 왠지 이 선택이 훗날 한풍제의 평가에 미친 영향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풍제는 더욱 심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850년 12월 그가 즉위하자마자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밀란인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시키자며 일으킨 난인데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스스로를 천왕이라 칭하며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전의 밑으로 모여들게 되어 세력이 급격히 커졌고 이들은 결국 영안, 우안 등을 점령한 뒤 1853년에는 중국 남부의 핵심지인 남경까지 점령하여 그곳을 천경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도로 삼았죠. 그들의 무서운 기세에 한풍제는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 북경을 사수하라 명했고 청나라군이 이들과의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면서 이들의 전성기가 도래한 듯 보였습니다. 이 태평천국은 13년이나 지속되는데 한풍제가 통치하던 내내 그를 괴롭혀온 것이죠. 이로 인해 중국 남부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으며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강남 지역이 초토화되면서 청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과거 100년 교도의 난으로 인해 이미 재정 낭비가 극심했던 청나라는 또 다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소모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청나라의 국력도 엄청나게 소진되어 더 이상 서구 열강들을 상대할 힘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죠. 이 와중에 한풍제를 또 괴롭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차 아편전쟁이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이 한참 진행 중이던 1856년 청나라가 영국 소유의 에로우호를 단속하던 중 영국 국기 유니언잭을 모욕했다며 영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거기다가 프랑스도 프랑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처형당한 걸 빌미로 전쟁을 선포했으며 당시 초강대국인 두 개국과 거의 망해가는 청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구 열강을 상대할 힘이 없었던 청나라는 얼마 싸우지도 않고 1858년 6월 배상금 지급, 개항항구의 확대, 북경의 외국 외교관 상주 허용, 기독교 공인, 장강 통행 및 외국인의 중국 내륙 여행 자유 등을 골자로 하는 텐진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듬해 또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마찰이 생기며 다시 전쟁이 재개되었고 이에 한풍제와 조정대신들은 식겁해서 열하라는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이후 북경을 점령한 영푸연합군은 원명원, 이화원 등을 있는 대로 약탈하며 유린했죠. 심지어 원명원은 불태워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중재에 나섰고 1860년 결국 청나라는 다시 베이징 조약까지 맺게 되는데 개항장과 배상금을 늘렸으며 결국 구룡반도와 연해주 등 영토를 빼앗기기까지 했죠. 이에 한풍제는 크게 상심한 나머지 외국 공사들과의 만남을 거부한 채 계속 열하에 있었으며 비참한 자신의 처지에서 도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회를 열고 공연 감상에만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1861년 8월 그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된 지 11년 만에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피난처인 열하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가 죽고 난 이후 하나뿐인 아들이던 동치제가 5살의 어린 나이로 제위에 오르는데 그의 친모인 서태후가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덕에 한풍제가 죽고 나서 불과 50년 후 청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이후 그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전혀 몰랐던 최악의 암군으로 평가받았으며 그가 제위에 오른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어마무시한 평가를 받고 있죠. 서구 열강들의 침략과 먹고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이 일으킨 난은 그렇다 치고 서태후를 발굴해낸 것이 그의 가장 큰 불찰이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까지 청나라의 암흑기를 이끌었던 한풍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